국내 자동차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초창기에는 다른 나라의 차량을 가져와 파는 수준에 그쳤으며 독자 개발 차량의 역사는 정말 짧죠. 현대사의 소나타가 중형 세단의 역사를 담고 있다면 준중형의 산 증인은 바로 아반떼인데요. 국산 준중형의 자존심이자 해외에서도 코로라나 시빅에 밀리지 않고 맞서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아반떼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동경을 했던 차이기도 한데요. 미쓰비시 3세대 미라지의 파워트레인과 언더바디를 이용하여 개발되어진 아반떼는 사실 처음부터 아반떼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첫 아반떼라고 한다면 이 차량을 기억하실 텐데요. 9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구아방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이 차량을 1세대의 아반떼로 알고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해외로 수출되는 차량들을 찾아보던 중 엘란트라라는 이름의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김새는 아반떼 i30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승용은 엘란트라 해치백 즉 i30은 엘란트라 GT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엘란트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알아보니 엘란트라에는 굉장히 웃긴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 예전 유로비트 영상 기억하시나요? 만약 보셨다면 영상 중반에 있던 이 차량을 기억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기아사의 엘란이죠. 사실 기아보다는 로터스 엘란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엘란이라는 이름 때문에 현대사의 엘란트라는 수출용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엘란트라에서 L을 제외한 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후에 기아에서 엘란에 관한 모든 설계 권한을 로터스로부터 사들였고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면서 엘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자 그때부터는 란트라에서 다시 엘란트라로 바꾸어 수출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엘란트라는 1세대 이후 2세대부터 해외 수출용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국내에서는 아반떼와 i30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엘란트라라고 불렸던 1세대부터 현재 출시하고 있는 7세대까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어로 정렬과 수송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엘란트라는 국내에서 준준형 차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낸 최초의 차량이기도 합니다. 1990년 10월 미쓰비시의 1500cc 직렬 4계통 오리온 엔진과 1600cc 시리우스 엔진을 탑재해서 출시하였습니다. 당시 준준형이라는 체급은 없었던 관계로 뭔가 컨셉을 잡았어야 했는데 패밀리 세단엔 엑셀이, 고급 세단엔 소나타가 있기에 선택했던 것은 고성능 세단이었고 실제 광고에서도 고성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웃겼던 건 바로 이 고성능을 강조하기 위해 찍었던 CF인데요. 아우토반에서 포르쉐 911을 간단히 발라버리는 내용으로서 이때 사용했던 포르쉐는 검은 개조로 불렸던 964 터보였다고 하네요. 엘란트라가 잘 나온 차인 건 맞는데 배기량도 2배 이상, 마력은 3배 가까이, 토크 또한 3배는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다면 1600cc 시리우스 엔진인데요. 동급 엔진으로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6의 기본 엔진 정도랄까요? 고RPM 엔진인 1800cc 시리우스 엔진을 가지고 배기량을 맞추기 위해 스트로크를 줄였고 그 결과 1600cc 126마력 15토크의 괴물이 되었죠. 덕분에 계기판에는 180까지밖에 없었으나 200km 이상으로 소위 말하는 계기판 꺾기가 가능한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오리온 엔진 같은 경우 라네보에서도 사용되었던 엔진으로서 서로 간의 엔진 수합도 가능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5년의 황금기를 보낸 1세대 엘란트라는 2세대로 넘어오면서 아반떼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96년 기아가 로터스의 상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구매했기에 XD 시절부터는 수출용의 란트라는 엘란트라로 수출되었죠. 1세대가 일제의 기술력으로 덕지덕지 만들었다면 2세대의 아반떼는 엑센트에 이어 99.9%로 국산화된 모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출격과 동시에 기아사의 세피아와 대우사의 에스페로를 눌러버리고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국산 준중형급 하면 아반떼가 튀어나오게 된 시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급 최초로 듀얼 에어백을 장착하였고 가장 고성능 트림의 성능은 1800cc 4기통 엔진에 138마력을 지니고 있었죠. 아마도 튜닝이란 세계를 눈뜨게 만든 장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양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구아방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순정이 보기 힘들 정도로 믹서된 차량들이 줄을 이었으며 투스카니가 나오고서도 한참을 보이다가 K5가 출시되면서 양카 자리를 내놓게 되었죠. 95년도 출시치고는 굉장히 롱런했다고 봅니다. 2세대에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마 외건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외건 모델은 성공하기가 힘든데 아니나 다를까 판매량은 바닥을 기었고 개인적으로는 뭔가 승용 모델의 차륵 덩어리를 뒤에 딱 붙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쳐 올류 아반떼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웃긴 건 그렇게 망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외건 모델이 또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디자인에 한 표를 던지고 3세대로 넘어가 봅니다. 3세대부터는 아반떼 이름 뒤에 코드네임을 붙여 아반떼 XD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개발 기간은 고작 2년,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현대의 명기 엔진 베타 2.0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5 알파 엔진과 2.0 베타 엔진 두 가지 버전으로 팔렸으나 차체가 커지면서 당연히 공차 증량도 증가했고 알파 엔진으로는 엔진 출력이 받쳐주질 못했습니다. 반대로 베타 엔진 같은 경우 수동 기준으로 최대 시속 204km까지 밟는 게 가능했으며 오더 레이싱 트림 같은 경우 스포츠카인 투스카니와 동일한 베타 엔진이 들어갔음에도 더 가벼운 바람에 역으로 눌러버리는 현상도 생겼죠. XD의 전륜구동 플랫폼은 현대자동차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1.5 알파 엔진부터 투스카니 엘리사에 쓰이는 2.7 델타 엔진까지 총 9종류의 엔진이 탑재가 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XD의 2.7 델타와 엘리사의 6단 수동 기어를 수합시킨 드라이버도 있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 XD부터 판매량이 급증해 동급인 토요타사의 코롤라와 박터지게 경쟁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중국 시장용으로 디자인을 뜯어고쳐 외동이라는 모델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NF 소나타의 프론트를 괴상하게 휘어버린 듯한 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불호가 되겠네요. 그럼에도 완벽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차체의 심각한 부식 문제 때문이었죠. 2006년 4세대 HD가 출시하는데 성능면에서는 경쟁하는 동급 국산차 중에서 가장 만족감이 컸으나 외관 디자인은 가장 떨어졌다라는 평이 있기도 합니다. 내장 디자인은 미니 제네시스라 불리울 정도의 평이 있기도 했지만 말이죠. 차체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1.5에서는 빌빌거렸던 XD에 비해 1.6 감마로도 충분했으며 특이점이 있다면 후륜 서스펜션을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장착했다는 것이죠. 후세대인 AD와 CN7의 스포츠 모델에도 멀티링크를 장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진보였습니다. 또 하나 유압식 핸들에서 MDPS로 바꿨으나 개인적으로는 무거운 핸들의 느낌을 선호한지라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취향의 문제로 가벼운 핸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왔죠. HD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차지만 디자인이라는 단점 하나로 이를 다 씹어먹었던 비운의 차가 되었는데요. 특히나 다음 연도 i30과 기아사의 포르테가 출시되면서 더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도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엑센트에 이어 현대차에서 두 번째로 500만 대 판매를 돌파한 녀석입니다. 여담으로 완성도가 높으니 당연히 고장 확률도 적었고 차가 고장나서 바꾸는 사람보다 디자인이 질려서 바꾸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후속 차종인 MD보다도 성능은 높게 평가했지만 디자인 때문에 MD를 탄다라는 말이 있기도 했죠. 2009년 세계 최초 LPG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합니다만 디자인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 조금 수정하고 말았던지라 게다가 CVT의 내구성 문제로 망해버렸습니다. 2010년 5세대 MD가 출시를 합니다. 해외에서만 팔고 있는 i20의 플랫폼을 보강해서 사용했으며 직분사 엔진인 GDI를 달아서 출시하죠. 그리고 포르테에 이어 원가 절감 실현을 위한 토션빔 채용, 사실상 준중형급에서 최초로 장착된 옵션들이 꽤나 있었으나 이를 다 씹어먹는 토션빔 채용으로 인해 좌절을 느끼게 해준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 세대에 비해 완벽히 달라진 모습으로 수출 쪽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고 2013년 서스펜션을 보강하며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였는데 생각보다는 큰 변화는 없이 디테일이 살짝 수정되었을 뿐인데 MD는 별로라면서 더 뉴 MD는 이쁘다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MD를 베이스로 쿠페를 냈었는데 HD 시절 LPG 하이브리드 모델을 그렇게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짝만 두 개로 냅니다. 포르테가 쿠페 모델로 성공한 선행 사례가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3년 만에 단종됩니다. 2015년 6세대 아반떼가 출시됩니다. 코드네임은 AD, 디자인은 더욱더 진화되었죠. 사실 아반떼의 디자인 역사에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었던 디자인은 삼각대와 HD가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호불호는 있었겠지만 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여전히 1.6 GDI 엔진과 토션빔을 채택했지만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XD 이후 간만에 스포츠 모델이 나왔기 때문이죠. 스포츠 모델의 채택은 현명했지만 반대로 노 2.0 에킨스 사이클 엔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한 등급 위의 소나타 2.0과 비슷한 연비를 자랑하며 소나타 1.6 터보보다는 출력과 연비 모두 낮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야 할 이유가 없는 녀석이었고 1년이 좀 지나 조용히 단종되었습니다. 그래도 2016년 감마 1.6 터보 엔진을 장착한 스포츠 모델이 출시되었고 토션빔 대신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TCT 모델의 경우 패들 시프트까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AD 모델도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바로 삼각대라 불렸던 더 뉴 아반떼 AD입니다. 일단 아반떼 모델 최초로 번호판이 트렁크에서 하단 범퍼로 내려갔으며 적당히가 없는 헤드라이트의 침범으로 아이라인을 그리다 실수로 찔린 것 같은 모양새가 되었죠. 사실 현대의 계략이 아니었나도 싶은 게 삼각대가 공개되자마자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AD의 수요가 기가 막히게 늘어났으며 어떻게든 이전 AD 재고차를 구매하고자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하네요. 이마저도 남은 재고가 없자 준중형과 중형 사이를 고민했던 구매자들은 소나타로 넘어가는 사태까지도 생겼다고. 국내 시선만 그런가 했더니 북미 시장에서도 조각 피자를 닮았다 하여 피자트라라고 신나게 까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더 뉴 아반떼 AD의 스포츠 모델도 출시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설마 했지만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그대로 채용하였고 결과는 2019년 한 해 동안 100대 언저리로 끝났다고 하네요. K3 GT 모델도 1000대가 넘게 팔렸는데 말이죠. 2020년 뭘 해도 삼각대보단 낫겠지의 주인공 7세대 아반떼 CN7이 출격합니다. 1.6 감마 엔진을 사용했으며 디젤 엔진은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델은 우리가 환호했던 N라인으로 넘어갔죠. 차량의 크기 또한 커졌습니다. 예전 기아의 중형 차량 로체의 휠베이스와 동급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광고 또한 EF 소나타보다 공간이 넓다는 식으로 홍보했는데요. 그 결과로 2021년 북미 올해의 차에도 선정되었으며 2021년 모터원 올해의 가성비 차로도 선정되었습니다. 혼다사의 시빅을 제치고 말이죠. 출시 당시 잘 팔리는 듯 싶다가 신형 K5가 출시하면서 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요층을 뺏기는 사태도 벌어졌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새로 출시된 현기차의 새로운 세대 차량들이 워낙 디자인을 잘 뽑아낸지라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역대 아반떼 최초의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기도 했으며 하이브리드 모델 또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채택했고 디자인은 딱히 바뀐 것 없이 나왔습니다. 다만 가격이 3천만원에 근접하는 만큼 보태보태병을 만드는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아반떼 CN7의 또 다른 특징은 N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280마력 2.0 터보 엔진과 6단 수동 혹은 8단 습식 DCT의 채용, 공식 제로백 5.3초, 전륜 주제의 스팅어 2.5 터보 후륜 모델과 비슷한 가속 성능, 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350마력 TCR 레이스카까지 만들었으며 니르부르크링 24시에서 첫 출전 만에 클래스 우승까지. 이런 걸 보고 할 거 다 했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1990년부터 31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